책 읽는 자작나무. 안녕하셨습니까? 책 읽는 자작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의 제목이 참 좋습니다. 숙제 같은 인생을 축제 같은 인생으로. 이제 막 50을 넘긴 사람들이라면 이 제목만으로도 이미 고개가 끄덕끄덕해지죠? 우리는 평생 숙제를 풀듯 살아왔습니다. 좋은 학교, 안정된 직장, 결혼, 자녀, 또 건강. 이 숙제들을 하나씩 풀다 보면 어느 날 문득 이제 다 끝났나 싶지만 그때부터 또 다른 숙제가 시작이 됩니다. 노화, 또 이 고독을 어떻게 풀어야 하나, 이런 생각들이요. 이서원 작가의 책인데요. 이분의 책을 벌써 제가 3권째인가 4권째인가 소개를 해드렸거든요. 이상하게 한 작가의 책이 한 3권 이상 정도 모이면 마음이 단단해지는 기분이 듭니다. 그의 언어가 내 안에서 하나의 문장으로 또 하나의 철학으로 엮여가는 그런 느낌이 든달까요? 나중에 한데 모아서 베스트 모음으로 2시간짜리 영상 만들어두면 저는 그게 그렇게 좋습니다. 저자는 30년 동안 수만 명을 상담해 오면서 삶의 문장들을 하나하나 수집해 왔답니다. 그는 거창한 철학서보다 지하철 옆자리에 앉은 노인의 한마디에서, 엘리베이터 안 이웃의 짧은 인사에서 더 깊은 통찰을 발견했다고 말해요. 이 책에는 그런 일상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고통을 버리지 않고 내공으로 삼는 법, 결핍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행복의 열쇠로 바꾸는 법, 삶을 숙제가 아닌 축제로 만드는 70개의 명문장이 짧지만 오래도록 마음에 남게 됩니다. 책 읽는 동안 이런 생각이 드문드문 들더라고요. 인생이, 삶이 분명히 좋은 답은 있을 것 같긴 한데 너무 정답에 연연해 온 건 아닌가. 숙제를 잘 푸는 사람으로 살아왔지. 들어가는 글. 오후의 햇살은 오전보다 따뜻하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감정이 부담감이고 좋아하는 감정이 홀가분함이다. 우리는 하루하루 부담스러운 숙제를 하며 산다. 올해 20살이 된 아들에게 몇 살로 돌아가고 싶냐고 물어봤더니 대뜸 6살이라고 했다. 이유는 간단했다. 숙제 없는 시절이라는 거다. 우리 인생은 끊임없는 숙제의 연속이다. 어릴 때는 부모가 내주는 생활 숙제, 학교에 가서는 선생님이 내주는 진짜 숙제, 커서는 취업 숙제, 결혼 숙제, 자식 숙제, 나이 들어서는 건강 숙제를 풀다가 마지막엔 죽음이라는 커다란 숙제 앞에서 숙연해진다. 그런데 숙제의 연속인 우리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가 낸 숙제가 아니라 남이 낸 숙제로 허덕이는 삶이다. 남이 하라는 것을 하고 남보다 못할까봐 안달하는 세월을 산다. 내 인생이 아니라 남의 인생을 허겁지겁 살다 눈도 침침해지고 귀도 잘 안 들리고 이도 시원치 않고 여기저기 병이 생긴다. 사는 것이 허무해진다. 100년 인생에서 50은 터닝 포인트다. 숙제처럼 살던 인생을 내려놓고 축제처럼 살아야 하는 시기다. 그러려면 내 인생을 내 힘으로 살아야 한다. 이 힘은 육체적인 힘이 아니라 정신적인 힘이다. 정신적인 힘은 한마디로 곤란한 일이 생길 때 현명하게 헤쳐나가는 지혜를 말한다. 전해져 오는 서양 속담에 지혜로운 사람은 어두운 밤도 대낮이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대낮도 깜깜한 밤이라고 했다. 지혜를 얻는 방법에는 2가지가 있다. 하나는 스스로 얻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남의 힘으로 얻는 것이다. 내가 살아온 삶에서 겪은 경험을 잘 살펴 깨달음을 얻는 것이 내 힘으로 지혜를 구하는 방법이라면, 다른 사람이 그의 삶에서 터득한 것을 보고 들어 깨달음을 얻는 것은 남의 힘으로 지혜를 구하는 방법이다. 가장 좋은 방법은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얻는 것이다. 남의 지혜를 내 삶의 경험에 대입하고 적용하여 깨달음을 얻었다면 일거양득이다. 다행히 사람들은 자신의 지혜를 꼭꼭 숨겨 무덤으로 가져가지 않는다. 자신의 몸은 떠나도 입으로 전하고 책으로 남겨두어 부지런히 발품을 팔면 어렵지 않게 남의 지혜를 얻을 수 있다.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해서 잘 해석하면 남과 나의 지혜가 합해진 아름다운 정신의 힘이 생긴다. 인생 후반은 이 정신의 힘으로 기쁘고 즐겁고 화나고 즐거운 모든 감정을 요리하고 느닷없이 닥치는 불행과 불편을 멋있게 맞이하고 처리해야 한다. 그럴 때 부담으로만 다가오던 숙제 같은 인생은 홀가분함으로 가득한 축제 같은 인생이 된다. 세상의 모든 지혜 가운데 축제 같은 인생을 사는데 특히 시금석이 될 지혜를 마음 다해 골라 이 책에 실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 삶에 적용하여 바로 도움이 되는 맞춤형 지혜를 마련하고자 했다. 인생의 눈부신 한낮에서 이서원. 50이 되면 주변 사람이 자꾸 죽는다. 어제까지 만나고 건강하자며 파이팅을 외치고 돌아간 친구가 밤새 안녕 하고 세상을 떠난다. 친구 아들, 딸이 보낸 친구 이름의 본인 부고장을 받기 시작하는 때가 50대다. 부모는 늙고 아프다. 그러다 덜컥 죽음을 맞이한다. 가끔 형과 누나, 언니나 오빠가 세상을 떠난다. 동생이 먼저 떠나기도 한다. 언제까지나 함께할 것 같았던 부모와 형제가 이별하면 그때마다 나의 일부도 함께 죽는다. 살아도 산 느낌을 받지 못한다. 내 속에 어딘가 무언가가 죽었다는 느낌이 일상으로 빠르게 스며들어온다. 죽음은 멀리 있지 않고 바싹 내 곁에 다가와 있음을 느낀다. 오늘은 나, 내일은 너라는 묘비명이 머리털을 곤두서게 만드는 나이가 50이다. 나는 암으로 형을 잃었다. 형이 떠나기 전에 내게 남긴 마지막 말은 평생 지워지지 않는 메시지가 되어 마음속에 새겨져 있다. 서원아, 내가 요즘 살아온 나를 돌아보니 나를 위해 산 날이 며칠이 되지 않더라. 집안일과 부모님 일, 그리고 형제와 자식들만을 위해서 살았지. 정작 나를 위해 산 날은 사흘도 되지 않더라고. 너도 가만히 보니 집, 학교, 상담실만 왔다 갔다 하지. 너를 위해 사는 날이 적은 것 같아서 하는 말이다. 주변을 소홀히 여기라는 소리가 아니라 너를 위해서도 살라는 소리야. 이게 너한테 형이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싶은 이야기야. 그렇게 말하고 한 달이 채 되지 않아 형은 세상을 떠났다. 나는 그 말을 들은 이후부터 살아있는 남은 날 구조조정을 하기 시작했다. 속초로 강의하러 가는 날이면 일부러 강의 2시간 전에 도착했다. 그리고 강의를 마친 후 4~5시간을 더 있다가 오도록 계획을 세웠다. 2시간 일찍 가 강의를 앞둔 나에게 만난 황태구이 정식을 대접하고 강의 후에도 바닷가를 여유롭게 걸었다. 걷다가 지치면 통유리가 있는 예쁜 카페에 가서
비싼 커피를 시켜놓고 하염없이 파도를 바라보았다. 출출해지면 생선 조림 맛집에 가서 든든하게 저녁을 먹고 느긋하게 버스로 돌아왔다. 가까운 사람과의 이별로 나의 일부가 죽으니 살아있는 일부를 아름답게 만드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다. 죽은 것보다 살아있는 일부를 생생하고 크게 살아나도록 만드는 것이 50대의 즐거운 숙제다. 숙제 같은 50대의 인생을 축제로 만드는 비법은 언젠가 나도 죽는다는 사실을 더 즐겁고 생생한 삶을 산다는 결단으로 연결하는 것이다. 가족의 죽음은 어쩌면 살아있는 나의 삶을 더욱 빛나게 만드는 윤활유이다. 한양 아파트 F동에 살던 이웃 아주머니는 털털하고 사람 좋은 분이었다. 우리 형제들과 친하게 지냈는데 우리는 아주머니를 F동 이모라고 불렀다. 어느 해부턴가 이모님은 명리학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몇 년 명리학을 공부하던 이모님은 어느 날 남편과 아이들과 함께 훌쩍 미국 뉴저지로 이민을 떠나게 되었다. 이모님과 가장 친하게 지냈던 형수님께서 그녀가 떠나는 날 한마디를 남겼다고 했다. 자신이 명리학을 공부하고 깨달은 한 가지라고 했단다. 그 말은 지난날 내가 한 건 다 잘한 거다 였다. 그 말을 듣기 전 나는 지난날 내가 한 건 다 이상한 거라는 생각으로 살았다. 그때 그렇게 했으면 안 됐는데, 그땐 이렇게 해야 했는데 하는 생각을 꼬리처럼 달고 살았다. 그래서 사는 게 즐겁지 않았고 앞으로도 살 일이 걱정되어 불안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난 뒤 인생이 달라졌다. 열흘 동안 잠에 들기 전에 그 말을 중얼거렸는데 그때마다 눈물이 줄줄 흘렀다. 맞아. 그땐 그게 전부였어. 그땐 그럴 수밖에 없었어. 그땐 그게 최선이었어. 처음 경험하는 깨달음이 가슴속에 무언가를 북받치게 했다. 그때 흘린 눈물은 스스로 너무 모질게 굴었던 세월에 대한 참회의 눈물이었다. 돌아보면 나에게 조금 모질게 굴었던 건 남이었지만 정말 모질게 굴었던 것은 나였다. 그런 못된 나를 견뎌낸 나에게 나는 눈물로써 진심으로 사과했다. 그 뒤로 열흘 동안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을 실시했다. 그 결과는 놀라웠다. 동해에서 해가 떠오르듯 새로운 삶이 내 인생에 떠오르기 시작했다. 지난날 내가 한 건 다 잘한 거라고 딱 마음을 정리하고 나자. 오늘의 내가 무엇이든 그릴 수 있는 새하얀 도화지 같은 상태로 세팅되었다. 그 전에는 얼룩덜룩 더러운 도화지에 무엇을 그려도 제 모양과 색깔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제는 무얼 그려도 분명한 모양과 예쁜 색깔이 나타났다. 미래에 대한 걱정 대신 설렘과 기대가 들어섰다. 나의 삶은 그 말을 듣기 전의 이서원과 들은 후의 이서원으로 나누어졌다. 미래를 바꾸기 위해선 과거를 바꿔야 한다. 나의 과거를 깨끗하게 뽀송뽀송하게 세탁하고 나자 눈부신 미래가 눈앞에 펼쳐졌다. 신중하게 그리고 신나게 순간에 좋은 선택을 내리며 오늘을 바람 잘 드는 빨래거리에 거는 하루하루가 행복해졌다. 얼마 전 F동 이모가 미국 이민 생활을 정리하고 더 환해진 얼굴로 우리 형제를 만나러 왔다. 그럴 줄 알았다.
미국에서 보낸 20년은 다 잘한 선택이었을 테니까. 지난날 F동 이모가 한 건 다 잘한 거다. 지난날 우리가 한 것도 다 잘한 거다. 무인도의 특전사, 운동선수, 노시인이 불시착했다.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은 누구였을까? 바로 노신이었다. 특전사는 맹수와 싸우다 죽었고, 운동선수는 섬을 벗어나겠다고 바다에 뛰어들었다가 익사했다. 노시인은 이것도 인생이다 라며 묵묵히 지내다가 지나가던 배에 구조되어 목숨을 건졌다. 삶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노 시인은 오랜 세월 살면서 우리 삶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고 자신이 섣불리 나서서는 안 된다는 것을 체득했다. 그래서 차분히 무인도에서의 삶을 또 다른 삶으로 받아들이고 하루하루 살았다. 설령 구조되지 않는다 해도 이것 또한 인생이라 여겼다. 이에 비해 특전사와 운동선수는 어떻게든 주어진 상황을 벗어나 자신이 원하는 삶을 만들고자 안간힘을 쓰다가 아까운 목숨을 잃고 말았다. 아들이 5살쯤 됐을 때 나는 아들에게 주사위를 주면서 인생은 주사위다 라는 아빠 말을 따라하라고 했다. 이번 추석에 고모 삼촌들을 만날 때 아빠가 말하는 대로 하면 용돈을 받게 될 거라고 했다. 솔깃해진 아이가 아빠 말을 따라 연습했다. 나는 뒤에 덧붙일 말 하나도 넌지시 알려주었다. 마침내 추석이 되어 고모 삼촌들이 다 모였을 때 아들이 주사위를 던지며 외쳤다. 인생은 주사위다. 그러자 고모가 물었다. 왜? 어린 아들은 아빠와 연습한 대사를 자신에게 외쳤다. 무슨 수가 나올지 알 수 없으니까. 이야, 탄성이 흘러나왔다. 고모와 삼촌들이 수제가 나왔다며 주섬주섬 용돈을 꺼내 쥐어주었다. 영문도 모르고 용돈이 생긴 아들이 웃었다. 어린아이는 당장 이 말의 뜻을 이해하기 어렵지만 살다 보면 언젠가 깨닫게 될 진리의 한마디이다. 인생은 주사위다. 무슨 수가 나올지 알 수가 없다. 무슨 수를 나오게 하려고 애쓰기보다 무슨 수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는 것이 지혜로운 처신이다. 인생은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을 줄 의무가 없다는 것을 알 때쯤 우리는 철이 들기 시작하고 50이 된다. 1934년 독일 작센 주정부 교육부에서 시행한 대학 수학 자격시험에서 출제된 질문 가운데 하나는 어떤 약이 개발되었는데 그것을 먹는 모든 사람은 평생 전혀 아픔을 느끼지 않는다 하고 상상해 보라. 이 약의 발명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겠는가 였다. 고득점을 받은 답안은 인류는 발전을 멈춘다는 것이었다. 고통이 없다면 사람은 아무것도 바꿀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설명이 뒤를 이었다. 고통은 모든 사람이 원하지 않는다. 고통을 피하고자 약을 개발하고 명상을 한다. 그런 과정에서 문명이 발달한다. 다시 말해, 문명 발달사는 고통 극복사이기도 하다. 고통은 없애야 할 폐기물이 아니라 잘 요리해야 할 재료이다. 이것을 이해하는 나이가 50대다. 50이 넘으면
고통이 없는 삶이 비정상이며 고통이 오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된다.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도 자꾸만 몸 여기저기가 아파오고 예기치 않은 곤란들이 닥쳐온다. 바라던 것보다 바라지 않던 것이 더 자주 일어나는 것이 인생임을 이해한 다음부터는 바라지 않던 일이 일어날 때 이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고민해야 한다. 바라지 않던 고통을 바라보는 시선에는 두 종류가 있다. 첫 번째는 낮은 시선으로 괴로워하며 운명을 한탄하는 것이다.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생겼느냐며 하늘을 원망하고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우울감에 빠지는 사람이 여기에 속한다. 높은 시선은 고통에서 삶의 소중한 진리를 배우려고 하는 것이다. 이 고통을 통해 내가 배워야 하는 진리가 반드시 있다라고 믿으며 고통을 공부 자리로 삼는 사람이다. 몸도 아프고 매출도 시원찮고 직원과의 관계도 마음대로 되지 않고 자식도 뜻대로 되지 않아 다 때려치우고 싶은 생각이 든 어느 조그만 회사 대표가 있었다. 어느 날 마음을 달래러 들어간 피정의 집에서 자신의 처지를 모두 털어놓았다. 사정을 다 듣고 수녀님이 지나가는 말로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내공이 생기는 건데. 순간 대표의 머릿속에 번개가 번쩍였다. 그렇구나. 이게 다 내공이 생기는 과정이구나. 고통은 대부분 우리 내공을 만드는 재료다. 방치하면 폐물이지만 활용하면 보물이 된다. 교양 있는 집에서 자란 고상한 성품의 아내는 식사할 때 클래식 음악을 틀어놓는 것을 좋아했다. 남편은 시골에서 고생하며 자라 자수성가한 사람이라 음악 같은 건 사치라 여겼고 아내가 밥 먹을 때 음악을 틀면 정신 사납다며 화를 냈다. 이 부부는 결국 음악 없이 밥만 먹게 되었다. 음악회는 고사하고 영화관조차 함께 갈 수 없었던 부부 사이는 시간이 갈수록 갈등의 골이 깊어졌고 끝내 남편의 폭력으로까지 이어졌다. 교양 있는 여자와 교양 없는 남자. 두 사람의 결혼이 낳은 결론은 교양 없는 부부였다. 부부 생활이란 두 사람 중에서 낮은 쪽의 수준으로 생활하는 것이다. 더 못한 사람의 수준에 따라 부부의 성격이 결정된다. 딴딴따단 하고 시작되는 결혼 행진곡을 잘 들어보면 속았구나 속았구나 라고 들린다. 수준 높은 사람이 수준 낮은 한 사람에게 속아 결혼한다는 운명적인 행진곡이다. 이처럼 모든 부부에게 여지없이 적용되는 법칙은 하향 평준화 법칙이다. 더 수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끌어올리는 일은 좀처럼 일어나지 않는다. 대부분 가정에서는 수준 낮은 사람이 수준 높은 사람을 끌어내려 자기 수준으로 만드는 하향 평준화가 이루어진다. 가정폭력으로 고통받는 부부를 오래도록 상담해 보니 이 법칙은 진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무리 아내가 고상한 사람이라도 폭력을 행사하는 남편을 만나면 고상한 부부가 아니라 폭력 부부가 되고 말았다. 아무리 반듯하고 지성적인 남편도 거칠고 감정 기복이 심한 아내를 만나면 지성적인 부부가 아니라 감정적으로 폭발하는 부부가 되었다. 꼭 결혼 생활까지 들여다보지 않더라도 살다 보면 많은 인간관계는 하향 평준화가 되기 십상이다. 신영복 선생님은 좋은 배우자란 나에게 잘해주고 편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라도 배울 게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결혼 전에 살던 삶보다 낮은 수준으로 살고 싶어 결혼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내게 아무리 잘해준다고 좋은 결혼 상대는 아니다. 나보다 나은 사람을 만나야 지금 나보다 나은 삶을 살게 된다. 나를 아낀다면 아무나 만날 수 없다. 하나라도 배울 게 있는 사람을 만나야 내 삶도 올라간다. 스님 되니까 뭐가 좋으세요? 속 썩이는 아내 없고 애 먹이는 아이 없는 게 좋죠. 스님 대답에 고개를 끄덕였다. 결혼하니까 뭐가 좋으세요? 늘 함께 있는 아내가 있고 든든한 아이가 있는 게 좋죠. 기혼자 선배의 대답에 고개를 끄덕였다. 이게 뭐야? 스님이 돼도 좋고 남편이 돼도 좋잖아. 나는 스님과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 이번 생은 남편을 선택해서 20년째 살고 있다. 결혼해서 살아보니 스님 말도 맞고 남편 말도 맞았다. 아내는 속을 썩였고 아이는 애를 먹였다. 그러나 아내가 늘 함께 있으니 외롭지 않았고 100번 애를 먹이다 한 번 잘해서 흐뭇하게 만드는 아들이 있어 든든했다. 모든 사람 입에 맞는 케이크는 없고 내 입에 다 맞는 인생도 없다. 어느 하나가 좋으면 반드시 어느 하나가 별로다. 엄마는 내가 어릴 때부터 물 좋고 바람 좋은 정자는 없다라는 속담을 입에 달고 살았다. 하나가 좋으면 다른 하나가 좋지 않다는 것을 기꺼이 감수해야 한다. 생각해보니 나는 스님이 되어도 잘 살았을 거다. 지금 남편으로 잘 사는 사람은 스님이 되어도 잘 살 수 있다. 사람이 사람과 사는 일은 스님으로 살든 부부로 살든 다를 게 없기 때문이다. 반대로 스님으로 잘 사는 사람은 결혼해서도 잘 살 수 있다. 스님을 선택하느냐, 남편을 선택하느냐가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게 아니다. 무엇을 선택해도 행복할 수 있고 불행할 수 있다. 그것은 자기의 선택에 대해 최선을 다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로 결정된다. 스님이 되면 스님으로서 소임을 다하면서 자기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면 행복할 수 있다. 남편이 되면 남편으로서 역할을 다하면서 책임을 지면 행복해진다. 내가 선택하지 않은 길에 대해 그 길 또한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힘든 것도 있겠다고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성숙한 시선이다. 폭풍이 몰아치는 결혼 생활도 진흙탕, 연못 같은 독신 생활도 성숙한 시선을 가지면 모두 행복할 수 있다. 몇 마리나 잡았어?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에이, 재미없었겠네. 기다리는 재미로 가는 게 낚시인데요.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조카가 친구들과 1박 2일로 낚시 여행을 다녀와 엄마랑 나누는 대화를 들으며 누가 어른이고 누가 아이인지 의아했다. 기다리는 재미로 가는 게 낚시라는 아이의 말이 깊게 들렸다. 미끼를 던지자마자 바로 입질이 오고 정신없이 고기를 잡는다면 그게 어부지 어디 낚시꾼인가. 낚시의 묘미는 언제 올라올지 모르는 찌 올림을 하염없이 기다리는 데 있다. 여백이 대부분의 지면을 차지하는 동행화처럼 낚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 기다림이다. 기다림 자체가 재미를 선사하는 것이 낚시이다. 잡으면 좋지만 잡지 못해도 좋은 게 낚시다. 몇 해 전 나는
어디 인생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던가요? 라는 제목의 책을 냈다. 낚시도 세상 일도 뜻대로 되지 않는다. 어쩌다 잡히는 물고기처럼 인생도 어쩌다 원하는 대로 될 때가 있을 뿐이다. 그게 낚시고 인생이다. 그래서 낚시가 즐겁고 인생이 행복하다. 언젠가 입질이 오고 고기가 잡히길 희망하며 계속 밑밥을 던지는 낚시꾼처럼 우리도 언젠가 원하는 대로 될 날이 오기를 바라며 계속 애쓰며 아등바등 산다. 그러나 오래 낚시해본 낚시꾼은 오늘 한 마리도 못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며 낚시 도구를 챙긴다. 살면서 산전수전 다 겪어본 현명한 사람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게 정상이라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그리하여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면 거봐, 내가 안 될 거라고 했잖아 하며 현실을 받아들이고 어쩌다 원하는 대로 되면 신의 호의에 특별한 감사를 드린다. 50대가 되면 원하는 것과 되는 것은 별개라는 진리가 서서히 정체를 드러낸다. 이것을 깨달을 때 진짜 재미도 함께 찾아온다. 진리의 한마디가 떠오른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제가 택시 운전대 잡은 지 40년인데요.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내 손님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탈 손님은 어떻게 해도 타요. 그런데 안 탈 손님은 바로 앞에 갖다 대도 안 탑니다. 그래서 손님이 있나 없나에 마음을 별로 쓰지 않습니다. 손님, 택시를 왜 운수업이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왜 그렇게 부르는데요? 그날 운수에 따라 손님을 태우는 업이 운수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의 바른 사람, 무례한 사람, 나이 든 사람, 어린 사람, 별손님 다 타거든요. 그걸 기사가 어떻게 고릅니까? 그냥 그때 운수 따라 모시고 가는 거죠. 머리가 백발인 70대 택시기사님이 들려주는 이야기가 구구절절 오라 감탄했다. 기사님은 백미러로 흘낀 내 반응을 보더니 신이 나서 이야기를 이어갔다. 저는요, 매일 아침 이런 생각으로 운전을 시작합니다. 내가 차를 끌고 가야지 차가 나를 끌고 가면 안 된다고요. 내가 돈을 벌려고 차를 몰잖아요. 그러면 차가 나를 막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있잖아요. 사고도 나고 건강도 버려요. 그런데 내가 차를 끌고 간다 하고 생각하면 천천히 안전하게 가게 돼요. 그러면 이상하게 돈도 따라옵니다. 아등바등 모나, 안전하게 모나, 버는 돈 차이가 별로 안 나요. 운이 좋게 길거리 도인을 만났다. 우연히 만난 기사님 이야기에 묘하게 빠져들었다. 인생 선배의 뼈 때리는 말씀이었다. 내가 일을 끌고 가야지 일이 나를 끌고 가면 안 된다는 거 아닌가. 내가 돈을 끌고 가야지 돈이 나를 끌고 가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일 따라가 봤자, 돈 따라가 봤자 나중에는 결국 건강 잃고 사람 잃는다. 이 결과를 생각해 보면 돈에 주는 이득에 별 차이가 없다. 오히려 손해를 본다. 50대에 접어들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진다. 이전에는 세상을 바꾸려고 했다면 50에는 세상이 꿈쩍도 하지 않는다는 걸 확실히 알게 된다. 세상을 바꾸는 대신 나를 바꾸려 한다. 그러면 신기하게 꿈쩍도 하지 않던 세상이
나에게 도움이 되도록 살짝 모습을 바꿔준다. 세상에 순응을 하니 세상이 나를 기특하게 여겨 선물을 주는 것만 같다. 70대 택시 기사님의 이야기 덕분에 20년을 아끼게 됐다. 내가 차를 끌고 가야 한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 그게 남는 장사다. 이 책의 낭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들려드렸던 챕터였나? 저는 이 문장을 여러분들과 한 번 더 나누고 싶었습니다. 지난날 내가 한 건 다 잘한 거다. 저도 작가님처럼 이 문장을 읽으면서 이유도 없게 울컥해버렸거든요. 아마 마음속 어딘가에 과거에 후회되는 짐이 있었나 봐요.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더 현명했었어야 했는데, 그때 선택이 달랐어야 했는데, 아마도 마음 깊숙한 곳에 의식도 하지 못한 채 자책을 하고 있었던 일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지난날 내가 한 건 다 잘한 거다라고 해버리니 그때의 나는 서툴렀지만 진심이었잖아. 그때의 선택이 있었으니까 지금의 내가 있잖아.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지나갔던 모든 과거가 완전히 내 편이 돼서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지지자가 되어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달까요? 우리는 흔히 미래를 바꾸기 위해서 또 과거도 바꾸고 싶어 하는데 정작 필요한 건 그 반대입니다. 과거를 바꾸려 하지 말고 그때의 나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일. 내 삶의 모든 선택이 그때 그 순간의 최선이었다고 인정하는 일. 사실은 그것이 진정한 용기이고 지금의 나를 단단하게 세우는 첫걸음이지 않나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꼭 스스로에게 이 말을 전해 주십시오. 지난날 내가 한 건 다 잘한 거다. 그리고 내일도 모레도 여러분들이 할 선택을 믿으세요. 과거가 그랬듯 현재와 미래의 여러분들이 할 말과 행동은 모두 다 잘한 것일 거니까. 아셨죠?